집을 사면요, 회사를 못 그만둡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대출 끼고 집을 사는 순간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버티면서 다녀야 해요. 원리금에 대출이자 매달 갚아야 하니까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거로 은퇴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왜 안 되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갔어요. 집 살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주식으로만 10억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왜 생각처럼 안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집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살 수 있잖아요. 주식으로는 5억을 빌릴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산다고 해야지 은행에서 빌려주죠. 그게 부동산의 진짜 힘이고요. 남의 돈으로 내 자산을 산다? 이거 정말 달콤한 말이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삽니다. 그날부터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생기고, 그러면 회사를 못 그만두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30년 갚으면 끝나잖아요. 여기서부터 두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안 되는 쪽이요.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부동산 값이 오를 때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지니까 대체로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만으로는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물건이 경매,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들 아세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반대예요. 잘 됐을 때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사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나는 매달 원리금, 이자도 갚았고요. 그럼 이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입지로 또 옮깁니다. 옮길 때 인테리어도 또 돈 들여서 하죠. 그걸 또 은행 대출 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동네에 오래 살면 옆에 더 좋은 동네가 눈에 들어와요.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간다고 또 해보세요. 그럼 난 내가 오기로 한 곳에 왔으니까 행복하다 할까요? 그것도 1, 2년이에요. 또 더 좋은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바로 월급이에요. 연봉 5천만 원일 때는 6천만 원만 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6천만 원이 되면요, 그냥 그게 기본이 돼요. 통장에 남는 건 그대로고 이번엔 또 7천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올라간 자리는 금방 기본값이 되고 그 위가 또 보이기 시작해요. 집도 정확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 어느 정도 갚았을 때쯤 되거나 큰 목돈이 생기면 대출을 더 일으켜서 더 좋은 데로 옮기거나 또 갚다가 또 옮기고, 이게 끝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 집에서 사는 안정감, 그거 돈으로 못 사죠. 이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내 집이 생기면 이사를 안 다닐 것 같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더 다니게 될 수 있어요. 대출을 늘려가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경제적 자유잖아요. 집값이 올라서 돈이 생겨도 그 마음 때문에 집이랑 주거 환경에 계속 매몰되면요, 평생 회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요, 대출을 지기 전에 딱 하나만 계산해 보세요. 이 대출이 끝나는 날 나는 몇 살인가? 그 숫자가 60을 넘어가면요, 그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60까지 일단 일하기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끝까지 채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 어른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회사 오래 다니시고 대출도 다 갚으시고 그렇게 은퇴하셨습니다. 굴레를 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느냐? 현금 흐름은 없고 아파트 한 채예요.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하실 텐데요, 나오죠. 근데 어른들 말씀이 그걸로 두 분이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하세요.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그 아파트를 팔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올랐는데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차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평생 재밌게 살면 되죠.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요, 막상 여쭤보면 안 움직이세요.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옮기냐?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시골로 간다고 해도 병원 다니는 게 그렇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냐? 이게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산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다니던 병원도 있고 눈 감고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돈보다 중요해집니다. 새로 터를 잡는다는 게 젊었을 때는 그냥 이사지만 그 나이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살겠냐 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뺏어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려요. 빼려면 팔아야 하는데 안 파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라도 그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숫자로는 몇 억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번 달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방 한 칸씩 띄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팔 수 있어요.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어치만 팔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굴러가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파트 하나만 보고 살면 안 되겠다. 집 한 채에 내 인생을 전부 걸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을 갖자. 그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살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팔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나머지는 계속 굴러가게 두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주식은 매일 가격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 자산이 얼마인지 오늘 알 수 있어요. 아파트는 옆집이 얼마에 팔렸냐 보고 짐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걸 다 계산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빚만 들지 마라. 착실하게 벌어서 저축해라.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뭘 산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죠. 집값은 막연히 비싸 보였고 게다가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라 내 집 마련은 아직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식만 모았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요, 회사에 제가 안 묶여 있어요. 그 자산이 커지니까 회사에서 싫은 거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차하면 그만둬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매달 갚아야 할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그만둬도 제가 무너지는 게 없어요. 이젠 간절함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서 다니는 거랑 그만둬도 되는데 다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가 된 거예요. 아파트 샀으면 대출 갚고 원리금 갚느라 회사를 못 그만뒀을 텐데 주식은 그만둘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제가 주식으로 1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영상 하나로 따로 정리해뒀어요. 물론 그 과정이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40%도 두세 번 맞았고요. 그 얘기까지 다 정리됐으니까 궁금하시면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돈을 벌어보고 그걸 굴려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레버리지가 보이더라고요. 부동산은 남의 돈을 크게 쓸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저는 빚을 냈을 것 같아요. 방금까지 대출이 족쇄라면서요 하시죠? 맞아요. 족쇄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순서가 틀렸을 때 얘기예요. 레버리지는 이자를 못 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까 경매 공매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빚이라도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면 족쇄가 되는 거예요. 빚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버텨낼 게 나한테 있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그땐 그런 계산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빚은 위험하다고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집도 사고 주식도 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보려고 둘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분은 동시에 못 하잖아요. 돈이 무한하면 동시에 하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뭘 먼저 하느냐. 사실 그게 전부예요. 대부분은 집을 먼저 삽니다.
대출을 최대로 끼고 사서 그 다음 30년을 갚아요. 그럼 그 30년 동안은 회사를 그만 못 둡니다. 이자와 원리금을 내야 하니까요. 거기에 애들을 낳고 또 애들이 크면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있어서 더 그만 못 둡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골라야 합니다. 그때 저는 미국 주식을 골랐어요. 물론 주식은 부동산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월급쟁이가 순자산 10억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나니까 이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요, 저는 부동산도 봤을 것 같아요. 좋은 입지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요. 근데 그냥 제값 주고 사기엔 좀 비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경매나 공매 쪽을 봤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살 방법이 있으면 그쪽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제 얘기예요. 굴려본 다음에서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갔으면 저는 못 버텼을 겁니다. 이자를 못 내는 순간 끝나는 게 레버리지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월급쟁이시라면 저는 순서부터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것도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먼저 굴러가는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월급의 10%부터라도 시작해서 매달 사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집을 살지도 말지도, 회사를 계속 다닐지도 말지도. 그때부터는 제가 정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지금 30년 대출을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굴러가는 자산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집을 살면 회사를 못 그만둘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집도 사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어요. 제가 그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영상 하나로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걸어뒀습니다.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만 보세요. 거기서 답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끝나고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